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을 당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야 모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공식 일정이 취소하거나 또 최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한 줄 떴었죠. 피습, 그다음에 출혈, 그다음에 병원 이송까지 굉장히 놀라운 속보가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번 피습 사건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사실은 좀 이렇게 여야가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그 걱정스러운 일이 터졌어요. 제가 정치평론을 한 30여 년 했는데 늘 여야 간에 그 치열한 공방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여야가 정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대립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공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양쪽 지지자들도 아주 강성 지지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왜 발생했는지 배경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발생한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한국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피습했다고 하는 용의자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조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야당 당대표를 이런 방식으로 피습하는 건 이건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정치가 자꾸 증오의 정치처럼 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거기에 일부나마 같이 동조하게 되면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뭔가의 상대를 없애야 될 대상으로 자꾸 인식하는 것 아닐까. 그런 면에서 너무 극단화된 정치의 한 면모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극단적인 정치, 여야를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지금 격렬하게 나오는데 그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우선 이게 민주주의가 정말 실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다수라 하더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다수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소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다수파라도 소수파가 올바를 수 있기 때문에 늘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이른바 다수결의 원리의 출발은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소수가 존중받을 때 다수에 대한 승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게 다수결은 다수파가 되면 자기들이 무조건적인 신임을 얻었다고 간주하고 그래서 다들 밀어붙이기를 해요. 이거는 선진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필리핀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도 외형은 민주주의지만 실제로는 이게 밀어붙이 정치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서로 간에 다수파가 소수파를 존중하고 그 전제 위에 소수파가 다수파를 승복하는 이런 정치가 한 20여 년 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른바 여야 간의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고 정권 교체의 후유증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2016년, 17년이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면에서
서로가 상대를 멸절시키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상대를 멸절시켜야 될 대상으로 규정한 거죠. 그게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했던 적폐청산이거든요. 그리고 괴멸시키겠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30년, 50년 집권하겠다고까지 했단 말이죠.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의 이 서로 간의 존중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완전히 부정한 겁니다. 한쪽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서 정치가 매우 격렬해졌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서 이 거친 정치가 훨씬 더 과격해졌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정치적인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과거 1920년대 나치나 파시즘이 생겨났던 것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 불안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일정하게 성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줄기 시작하고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상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나눌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어 왔다. 이걸 좀 하나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람 간의 소통이 활발해졌다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네. 얘기하자면 아주 작은 목소리가 굉장히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인터넷에 그 K-팝 그룹 뭔가 올려놓거나 아니면 뭐 OTT에 뭔가 드라마 하나가 올라가면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증폭돼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의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점도 예전에는 사실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종의 대표 선수로 나서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정치가 좀 더 극단화된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과거에는 이제 이극 체제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냉전 시대를 거쳤는데 그게 일극 체제로 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시 대립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새롭게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맞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치게 되거나 더 극단화된 현상들은 나타나고 그리고 진영 간에 좀 더 대립하는 현상들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치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더 상대방을 척결의 대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은 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서 좀 많이 실망했었는데요. 이념을 다시 앞세우면서 패거리 카르텔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야당이나 여야 간에는 일정하게 서로 간을 뭐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합이나 소통, 화합을 얘기해야 되는 대통령, 포용을 얘기해야 되는 대통령이 우리 하나 국민들을 일정하게 우리 사회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국민들을 일종의 패거리로 얘기한다거나 카르텔로 규정해서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처럼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의 언행도 좀 절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아주 좋은 말씀하셔서 짧게 제가 첨언하자면 제가 배운 바로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통합에 있습니다.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정치 또 지난 수년 내의 우리 정치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 쪽으로 국민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뭐 여야 모두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테러를 당한 정치인들 중에도 여야 정치인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의 기본 목표를 망각하고 정치를 자꾸 분열적으로 그냥 자기 편, 자기 세력, 자기 정당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아주 소화적인 정치를 지난 수년 내 해온 결과 이와 같은 이 폭력 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조금만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좀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치권의 갈등은 좀 심각한 양상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좀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뭔가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느 정도는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뜻이 전혀 지금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야당을 자꾸 지칭하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사회 노조를 건폭이라고 조폭에 비유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이 마치 다 횡령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실제로 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번 신년사에서 다시 또 패거리 정치를 얘기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선거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의 선거제를 얘기할 때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우리 지역에 기반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국가, 그리고 또 지금 비례대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한 국가들의 갈등이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유수의 기관들이 조사했을 때 사회 갈등이 제일 심각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치학자들은 선거제에서 국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갔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곤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던진 표가 그냥 사표가 40% 이상이 돼버리는 이런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고 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잖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진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좀 바꿔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 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네.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큰 담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저희의 이슈 태그 첫 번째 이슈 태그인 이재명 대표의 부산서의 피습 이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즉 이 피습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의 정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내일 정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비상의원총회도 개최를 한다고 하면서 좀 어떤 얘기가 좀 오갈까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여파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네. 사건의 실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분석한다는 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얼마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 어느 정도 상태가 될지를 지금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뭐 다른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당내 상황을 좀 수습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일단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의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당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당내 상황에 있어서 뭐 분열이나 갈등이나 이런 양상들은 좀 자제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자료 화면에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피습당했던 장면, 2006년도에 또 송영길 대표가 피습당했던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저 두 사건은 선거 유세 중에 그 피습을 당했던 그렇죠. 겁니다. 선거와 지금 사실상 선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못 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이 선거까지 10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피습당했던 그 두 전례와는 좀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영향을 상당히 크게 줄 수도 있고 거의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피습 사건 때문에 급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낙연 신당. 대표와 신당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비판하면서
탈당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피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늦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 일정이 기다려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상당한 시간을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된 세력, 굳이 어렵다고 표현한다면 이낙연 대표와 그 신당 창당 세력이 가장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저는 진단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태그 이재명 대표의 부산서 피습을 봤고요. 두 번째 이슈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태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순회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이제 여야 정치권이 공식 일정을 많이 취소하긴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전국을 한번 돌 것 같아요. 먼저 찾는 곳이 이제 대전과 대구인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 네. 당대표로 새로 취임을 하면 17개 시도당을 이제 순방하면서 시도당 당원들과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뭐 당대표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니죠. 어느 정도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해왔던 건데 이번 경우에는 선거를 이제 100일도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도 시도당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새 비대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네. 시도당 순회는 아마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피습 사건 때문에 약간의 그 속도 조절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예정됐던 일정에서 핵심적인 그 신년 할애만 하고 나머지 일정은 취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방향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약간의 미세 조정이나 속도 조정 같은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오늘 그 대전하고 대구 갔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 모레 광주 가기로 돼 있잖아요. 이런 큰 일정 자체는 뭐 연기하거나 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네. 그 밖에 미세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가면서 이제 오늘 대전과 대구를 방문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격차 해소 얘기도 좀 하고요. 4일 광주를 방문해서 아마 5.18 묘역도 참배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홍보를 상당 부분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야당 당대표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정반대로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2년 7월에 아베 전 총리가 그 사제 총기로 피습해서 테러 당해서 결국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이제 나중에 경호 문제 얘기 나올 때 다시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치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분간 좀 자제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행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뭐 보통 이제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 얘기를 할 때 경부선 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그걸 좀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구 가는 일정은 그 뭐 아주 기본적인 일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전을 들렀다 간 거는 대전현충원을 물론 가서 참배하는 것도 참배하는 것이지만 특히 대전 지역, 충남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구마다 좀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전이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대전 지역 언론에서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과거에는 이제 지역 균형을 맞추는 장관을 내각을 조각할 때도 역시 지역 출신들을 다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장관 임명할 때부터 일기 내각할 때부터도 실력 이것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뭐 검사들만 주로 장관을 임명했다든가 아니면은 남성한테 지나치게 치우쳤다든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편중됐다거나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의 아들을 또 내세웠던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적 홀등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제일
궁금한 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번 쭉 전국을 도는 것도 하나의 일정이긴 하겠지만 다음 스텝이 바로 이제 공관위원장이잖아요. 이 공관위원장 과연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할 것이냐, 어떤 예상을 좀 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는 공관위원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모든 정당의 목표죠. 내색하든 안 하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공천을 하는 공관위원장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문법, 이른바 여의도 사투리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도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표방한 것과 매칭이 되는 후보들이 손을 보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천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을 좀 알고 정치권을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정치권 인사가 공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른바 여러 가지 인연이나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결과적으로 여의도 사투리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소 좀 서툰 것 같아도 기성의 정치인들도 잘 모르고 정치 인맥도 잘 없는 이런 정치권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소 부분적으로는 좀 서툴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여의도 사투리는 안 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선택한다면 정치권 바깥에 정치와 정말 무관하게 또는 정치를 잘 모르는 그런데 국민적 신망은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선 공관위원장을 물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비대위원회 구성하는 거하고 공관위원장 임명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이제 뭐 세대 교체, 그 86그룹이라고 하는 운동권 세력을 혁파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설 만한 사람들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한다거나 세대 교체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또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잖아요. 네. 근데 공관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관위원장은 매우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총장도 초선인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그것도 법조인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도 지금 그 보수신문에 있던 그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바로 데려다가 그냥 네.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했습니다. 그걸 얘기할 때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점수대로 그냥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냥 다 날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공관위원장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부 인사가 다른 정치적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내 파열음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 지난 총선 때 김용호 전 국회 부의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공천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막 뒤집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영남권 지역에 있는 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냥 수도권에다 막 출마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180석까지 뺏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 당대표하고 공관위원장의 갈등 또 너무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많이 집어넣어서 실패한 사례라고 하면 외부 인사를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놨을 경우에 진짜 의원들 생각할 때는 정치를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극단의 형태로 나타나서 당내 갈등이나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거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대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비대위원 임명하는 것처럼 공관위원장 임명하면 이건 공천 성공하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건 좀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의지하는 세력 힘은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동료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한 평론가가 여러 가지 일리 있는 지적을 하셨지만 네. 바로 그런 점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구성이나 또는 0.5선이라 그러더군요. 네. 보궐선거로 들어온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이나에 대해서 국민적 평판이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다면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스타일을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소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일 거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명이고 가치다. 그런 말씀까지 제가 좀 사실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건 반박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불안하다,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나가는 정치의 모습이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정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일단 좀 불안하다고 하는 거고요. 정치 경험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는 내가 안 쓰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여의도 문법이 뭔지는 알아야 정치를 바꾸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안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안철수 현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반정치 얘기한다는 거죠. 정치 혐오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정치권을 물갈이하거나 확 바꿔주길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안철수 현상은 바로 그걸 기대 가지고 그 어떤 국민들의 바람에 같이 편승한 건데요. 그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외부에서 들어온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사실 국정 2인자라고 불려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힘도 많고 쓸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관리를 일단 해야 거기에 대해서 아까 뭐 당내 분열이 생기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다 바꿔버리겠다. 우리부터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과연 얼마나 노련하게 그 벽이나 장벽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큰 숙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4분, 5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슈 태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제3지대의 파급력이 될 텐데 뭐 여론조사 결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갤럽에 의뢰한 내용인데 28일부터 29일까지 했던 내용 중에 중도 지지층이 없다라는 이른바 중도 무당층이 19%에 달하기 때문에 이 19%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네. 되게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서 합정연행도 있을 수 있고 뭐 연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를테면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 나왔듯이 이낙연 신당 이른바 또는 이준석 신당이 뭐 손을 잡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크게 이 선거의 구도가 낡은 정치와 새 정치로 짜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낡은 정치와 새 정치를 얘기할 때 그냥 패션만 새로운 게 아니라 가치가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다 가능은 한데 과연 어떤 가치를 세워서 지금 신당을 하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또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설명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새로운 가치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조사에서 나오는 19%의 무당층이 적은 건 아니지만 네. 통상적인 선거에서 저정적 부동층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선거일로 다가가면서 조금씩 줄어서 사실은 선거 당일날까지도 4, 5%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 정도의 무당층이라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거다. 흩어지더라도 그리고 선거일로 가면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되는 무당층이 새로 제3지대로 가는 무당층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파괴력이 없거나 또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투표율이 60% 초반대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19%가 잡히고 있지만 저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0% 안쪽에 있는, 좀 좋게 보면 5% 정도의 무당층이 선거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각 당의, 그러니까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투표장으로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도층, 중도 무당층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투표장으로 나가면서 어느 쪽으로 쏠려주느냐, 이게 결국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무당층이 전체가 다 나중에 투표를 하고 지금 제3지대라고 하는 신당 쪽에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정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희망 섞인 전망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의 이낙연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준석은 뭔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만약에 같이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제일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당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개혁보수를 지금 자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의석 얻기 위해서 같이 손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준석 현상도 뭐 바람도 불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혼동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을 가능성, 물론 뭐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 손잡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 중에 어느 쪽이 더 투표장에 많이 가게 만들 수 있느냐가 승패의 핵심이다 그랬잖아요. 그 전적으로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선거에 투표장에 많이 가게 하려면 사실은 팬덤을 만들어서 그거를 흡인해 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리더십이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팬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흡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총선도 네. 이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변수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고성국, 김성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